듯하니까 너 당신 뭐 안심하라는 얘기였지 뭐 170만 원이니까. 납치의 위험이 없으니까 안심해도 된다. 근데 아주 오래전부터 수차례 신변 위협을 느껴서 신변 보호해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비로 사설 경호원을 그동안은 뒀었는데 그마저도 이제 네. 불안했던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동작 경찰서가 보호를 하고 있었다라고 경찰이 밝혔어요.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 그 얘기를 듣고 사실은 윤주호 씨가 어디 있는지는 밝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상당히 그 본인 입장에서 압박감을 느꼈을 거예요. 불안감을 느끼고요. 이거부터도 너무 매뉴얼이 없고 초보적인 거죠. 맞아요. 허술하고. 예. 뭐 숙소로 옮겼다고는 하나 네. 그러니까 정말 A부터 Z까지 다 엉망인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바뀌어서 뭐 여성 경찰 5명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면서 지킨다라고는 하는데 이렇게 정말로 중요한 사안의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경찰이 느슨하게 한다는 건 정말 참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이제 그분 TV에서 이렇게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몇 가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있는데 하나는 본인이 이렇게 무슨 검사를 했는데 전 태어날 때부터 천성적인 낙관적인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SNS에 올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난 자살하지 않으니까 내가 혹시 잘못된다면 그거는 누군가가 뭔가를 했다는 거다. 사고사나 자살로 그런 거, 인정되지 않게 않도록 해달라 이런 거고 TV에 나와서 마카롱 보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왜 이렇게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하는 올바른 정의를 위해서 인생이 망가지는 게 사실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이런 게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증인보호 프로그램으로 보호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1970년에 만들어진 증인보호 프로그램으로 40년 이상 미국이 이제 이런 것들 좀 해가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일자리를 찾아주고요. 그리고 원한다면 성형수술도 해준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증인뿐만 아니라 증인의 가족까지 과거를 다 지워줍니다. 신분증도 새로 주고. 신분증은 뭐 물론이고요. 학교 기록, 병원 기록, 그다음에 신용카드 기록 모두 다 지워서 아예 새로운 신분을 보정해 준다. 이사 비용까지 대준다는 거예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미국의 증인은 8,600명 정도고요. 가족들은 9,000명이 좀 넘는 수준까지 하고 있다고 우리는 하는 거죠. 증인 보호 시스템이 아예 없는 아예 건가요? 없는 아예 그냥 개념이 아예 없는 거죠. 근데 참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정말 제도적으로 좀 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이 범죄 그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쓰는 돈이 연간 $10,000,000가 넘는다고 합니다. $10,000,000.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라고 하니까 뭐 객관적인 제3자를 보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증인은 피해자예요, 피해자. 법원에서 증언을 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 피해자를 보호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직관적일 것 같아요. 그러면 가해자, 범인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불리한 증언을 한 피해자에 대해서 보복하려는 동기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이 보복 범죄가 지금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255건, 2015년도에 346건, 2016년도에도 300건이 넘고 이렇게 쭉 증가하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증인 보호 프로그램, 우리가 정말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먼 거죠. 근데 사실 그 부실했던 경찰 대응 이건 뭐 버닝썬 사건에서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건 그냥 부실한 게 아니라 그냥 아예 그냥 가해자를 싸고 돈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버닝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른바 버닝썬에서 물뽕 피해를 당한 것 같다는 신고를 여성이 했는데 경찰에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버닝썬은 결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완전은 없습니다.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어이가 없어요. 또 더 나가가지고는 이제 성폭행 긴급신고도 있었는데 경찰이 왔다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돌아가 버렸다라는 거죠. 이건 뭐 당연히 이거 업사하고 경찰 사이에 뭐가 있는 겁니까?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상업적이고 조직적인 성폭행에 경찰이 공범으로 같이 가담하는 예. 사실 상당히 차원이 다른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2014년이었죠. 김학의 사건 재수사 당시에 피해자 변호를 맡았던 박찬종 변호사도 피해자에 대한 인권 침해를 멈추라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직접 전화를 연결해서 인터뷰를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최전혜이죠.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박찬종 변호사님, 외부자들 박혜진입니다. 그 피해자를 처음 만나셨던 시기로 조금 돌아가 보면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 어떻게 이 사건 피해자의 변호를 맡게 되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른바 1차 수사라고 하는 것이 2013년 11월 2일에 종결되가 검찰이 불기소청을 했죠. 직후에 피해자 이 씨가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청와대 신문고를 통해서 호소문을 올렸습니다. 엄벌에 처해달라고. 네. 탄원을 했는데 6개월 동안 강간무소식이었어요. 그 아버지 되는 이가 제 측근하고 잘 알게 돼가지고 다시 고소를 해야 되겠는데 좀 도와달라. 그래서 제가 고소 대리인이 됐던 겁니다. 그 박찬종 변호사님께서 그 사건을 이제 맡으신 건가요? 그 법적으로? 지금은 피해자를 검찰이 소환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물어보고 하는 그 단계에 예. 필요하다면
그 본인이 또 도와달라고 원하고 있으니까 예. 오늘 그때 봐서 제가 결정하려고 합니다. 예, 가장 걱정인 게 아무래도 사건 발생부터 지금까지 수년째 고통을 겪어왔을 피해자 상황인데요. 지금 변호사님께서도 최근에 직접 만나셨죠? 지난주에 만났었는데 지금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고 있어요.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손이 간헐적으로 떨리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렇게 해서 건강이 아주 나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사건 재조사와 함께 지금 매일 언론에서도 대대적인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또 피해자한테는 상당한 심적인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하지는 않던가요? 그런 점보다도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이 억울한 걸 풀어주기만 하면 사람답게 살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희망 속에서 지금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검찰이 과거에 수사를 할 때 일반적인 수사 과정과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이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변호사님 그때 보시기에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고 대충 처리하는 식의 그런 인상을 받으셨을까요? 제가 고소 대리를 맡았던 피해자 이 씨의 경우에는 수사에서 검찰이 진지하지 못했다. 그 제가 요청했던 것은 대질 신문을 요청했거든. 그리고 현장 검증. 원주 별장에서만 성폭력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시내에서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시내에 윤중춘 씨가 전세를 얻은 오피스텔 현장 검증 거기에서의 대질 신문 요청했는데 이거 전부 거부당했고 피의자 신문을 안 했어요. 피의자 신문을 안 했다고요? 예, 이 불기소 이유를 보면 1차 조사 때 피의자 신문 김학의 윤정천에 대한 그 내용을 그대로 가름한 것 같아요. 2차 수사에는 1차 수사 때와 다르게 피해자가 피해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이랬는데도 피의자 신문까지도 안 했다. 그게 전체적으로 불실 수사가 명백하다. 제가 궁금한 게요. 가해자 피해자가 서로 진술이 엇갈리고 다르면 대질신문 요청하면은 보통은 들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검찰이 대질신문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무슨 논리가 나름대로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안 해버리는 걸 뭘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특별한 설명 없이 그냥 안 하겠다? 그냥 안 해버리는데 어떻게 예. 연락하겠다 가서 기다리라 이래놓고 어느 날 불기소 결정문이 날라와 버렸으니까 뭘 할 말이 어디 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잘 모르실 텐데 국회의원 강훈식이라고 합니다.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인 스스로 잘 모르겠어요. 편하게 그러세요. 아니 셀럽호랭이가 너무 겸손한 것 같아. 전직 의원이 현직 의원을 못 알아보면 안 되고 대우를 해드려야죠. 아유, 예, 제 얼굴 빨개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에. 저도 좀 궁금한 거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어쨌든 검찰 선배인 김학의에 대한 부실 수사 내지는 축소 은폐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치 공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야 간에. 네네네. 제 짐작으로 1차 수사는 본인이 현직에 있었으니까 어떻게 본인이 작용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2차 수사 때는 자기보다 상위 서열자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그런 정도인데 거기 새삼스레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선배님 저 일 좀 잘 봐주십시오. 밑에 지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기는 어려웠지 않겠느냐. 네. 이건 이제 검찰 내부 조직의 생리를 체험한 사람으로서 이제 그런 느낌이 없고 그 당시 그 수사를 담당했던 팀들은 이 양반이 이런 일만 안 당했으면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 예약된 대선배다. 그런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었지 않겠느냐. 뭐 그렇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일관되게 특수강간 혐의 주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의 근거라고 할까요? 그런 건 어떤 거라고 여쭤보면 되겠습니까? 그루밍 성폭력이라는 개념이 최근에 생겨나 있죠. 그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도록 만들고 동독한 관계를 유지해서 심리적으로 피해자를 지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성행위를 하는 거. 이것도 성폭행으로 다 인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피해자 이 씨 경우에는 지속적인 폭행, 협박, 흉기, 위협, 강제성의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아래서 성폭력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윤중천 그런데 씨가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했다는 말씀이시죠? 흉기로 협박했죠. 수시로 권총 갖고 협박하고 그런 거지. 너 내 말 안 들으면 넌 재미없다라든지. 그러니까 한 여성을 말이죠. 완전히 심리적, 물리적, 직접적 위협을 가하는 포로한 상태를 만들어가지고 했으니까. 아니 그루밍 성폭력도 강간죄로 인정되는 마당에 이거는 직접적으로 신체에 닿는 폭력. 그러니까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강간죄 구성 요건에 딱 맞도록 그게 딱 해당되지요. 이게 그 개념이. 검찰 당시에 그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씨가 당시에 그 뒷모습이 촬영이 돼서 본인이라고 특정할 수 있는 확증이 없다. 그때 입고 있던 옷을 본인이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제출하겠다 그랬는데
결국 옷을 또 제출을 안 했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로서는 이 씨의 피해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입증